이번 초선 의원님들이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가지고 할 때보다 더 엄한 회초리를 드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산광역시의회를 믿어주듯이 나머지 1년도 최대한 믿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실망하거나 혐오하거나 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일부러 혹은 어쩔 수 없이 정치와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제 전공이 정치학인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치는 내 삶을 바꿉니다. 민주시민이라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사포커스는 정치인, 그중에서도 부산시민대표로 일하고 있는 제9대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의 대담, 그리고 불경 행정통합 등 소식 갖고 찾아뵙습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부산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먼저 시스포커스인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항상 저희들이 그래왔듯이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월 30일이 이제 전반기 의장 네. 임기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네네. 있습니다. 지난 2년간에 대한 소배가 좀 남다르시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지금 9대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8대 의회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의회였고, 이제 9대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했던 의회였고,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코로나 이후로 부산 시민들의 삶이 상당히 힘들 때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무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걱정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회 내는 배려와 존중으로 풀어나갔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부산시 집행부를 견제할 거는 확실하게 견제하고, 네. 그리고 도와줄 거는 도와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이 빨리 회복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몽골 수도 네, 울란바토르를 다녀오셨던데 네. 방문 내용하고 성과 좀 설명해 주시죠. 울란바토르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고요. 몽골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뒀던 지역입니다. 몽골뿐만 아니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은 언젠가는 부산시의회가 교류를 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몽골과 중앙아시아 쪽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자원 국가입니다. 네. 없는 게 없어요. 석탄 있죠, 석유 있죠, 니켈, 구리, 심지어는 우라늄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소위 말해서 항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 접경지들이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 있는 자원을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에 상값에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남북한의 이 화해 분위기가 돼서 철도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항만을 통해서 그 막대한 자원을 갖다가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유라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딱 정확한 중간에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왔고, 그리고 몽골 역시 관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영 방송뿐만 아니라 사실 1시간 반짜리 대담 프로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아마 몽골이 아주 우리에게는 소중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몽골 울란바토르가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지하철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수도 거기에 이제 부산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부산의 가장 큰 현안 중에 네네. 하나가 지금 에어 부산 분리 매각 문제인데요. 시의회 차원에서 기존의 TF가 아니라 네. 그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예, 예. 구성해서 네. 좀 열심히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얼마 전 그 29일이죠. 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여파가 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뭐 예측을 했달까요? 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대 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멈춘다는 그럼요. 거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극복을 해야죠. 예, 예. 네. 시도 시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협상 대상 전면에 나서야 될 사람들은 저는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또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곳은 또 상공회수를 비롯한 상공계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저희 시의회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저희들이 해야 될 노릇은 다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그 사계단체가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회의했을 때도 우리의 모든 전략을 다 내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숨길 거는 숨기고 아무튼 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아마 최선을 저희들은 다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네. 특별법 지금 이제 국회에 결국 21대는 이제 마무리가 못했죠. 예, 됐고 예. 22대에 열심히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될 건데 시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예. 네, 네. 이 문제는 부산시 의회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야죠. 되는데 네. 총선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부산은 사실 결실을 맺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전국 이 판세가 과반을 못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용산 쪽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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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받는 것에 우리의 이 특별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부산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특별법이 꼭 통과가 해야죠. 예, 돼야 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불경 행정 통합이 사실은 별로 진전이 없는 없죠. 상태에 예, 예, 예. 있는데 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의 시도의회 간에는 좀 교류가 네. 활발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불경 통합 의회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통합의회가 되려고 하면은 네. 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난번에 그 법안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바로 전 단계인 상계 시도 의회 연합 회의는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무려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네. 그리고 계획대로면은 작년 말에 됐어야 되는데 그때 뭐 메가시티라든지 양산을 편입시키자 이러다 보니까 또 경남 쪽에서 야 이거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푸는데도 조금 세월은 보냈지만 결국은 지난 3월 달에 됐고 이게 정리가 된다. 계속적으로 정리가 지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소리가 아닌 상계시도가 중앙정부나 수도권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 내기로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너무 잘 네. 아시는 TK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그렇죠. 적극적으로 진행을 예. 시키고 있는데 부울경도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네. 둘 다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의회도 지금까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혹시 잘 안 됐어도 네, 네. 시도의회 차원에서는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이게 네. 좀 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가 풀지는 못하는 걸 네, 네. 의회 간의 의회, 결혼을 의회 간에. 해서 그래서 네, 네. 이게 이런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사실 경남도 의원님들하고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이 뭐 정치적인 뭐 어떤 고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결정적이 될 때는 이게 좀 꼬이는 네. 그런 게 있겠지만은 사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 풀어야지. 뭐 상계 시도에 다 각자 생각하는 이익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 하자 해서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디서 나타났느냐 네. 하면은 최근에 왜 어령군하고 부산이 네. 맑은 물 공급하기 그렇죠. 위한 예. 상생 협약을 했는데 사인까지 했단 그렇죠. 말씀이죠. 그런데 사인했어요. 근데 어령군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반대하고, 예. 해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은 없던 일로 되어버렸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시의회 또 군의회 네. 차원에서 좀 협력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에 좀 네. 보면은 뭐 합천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어령 출신 계시고 창녕 다 있단 뭐 하만도 말이에요. 계시고요. 예, 예. 네. 네. 그분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하기가 곤란한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네, 나눴습니다. 네, 네. 이 물이라는 부분이 우리 논리로 따지면은 아주 쉬운 건데 네. 사실 우리가 먹는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먹고 남는 물, 사실 버리는 물이고 맞습니다. 그걸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한 200억 정도 지원을 200억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막상 이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은 도민들의 네, 네. 그런 우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연수를 가더라도 합천을 가고 하만을 가고 창녕을 택하는 이유가 네. 끊임없는 그런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부산 시민의 3분의 1이 경남 출신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보면은 향후에 회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여러분도 좀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그 해당 지역의 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말 때마다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이 고향이 자랑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령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이해를 못했던 게 네, 맞아요. 예. 시장 군수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네. 이게 없던 일로 되는 게 이게 가능한가 서명까지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박용민 시장한테 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사실 상당히 좀 억울해하죠. 사실 박 시장이 얼마나 기분 좋았으면은 서명하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네. 이제 네. 어, 맑은 물 공급이 된다. 시작이 이제 네. 됐습니다. 근데 며칠 뒤 되니까 이게 갑자기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왜냐면 제가 국회에 보좌를 할 때 낙동강 특별법을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일 반대가 심한 곳이 김해, 네. 경남, 제 이웃들. 그래서 이웃들하고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 교류를 하고 설득할 이런 정지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6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할 시는 반드시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대 부산시 의원들 모두가 예의 염치를 지키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네.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네, 네. 있으신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하죠. 아마 우리가 전국 최초로 아마 조례도 만들었었고 네. 그리고 뭐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 어린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그것도 네. 세계에서 지금 7개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결실이 되어가지고 부산에 없는 아동 종합병원 그거를 현재 계획으로는 26년에 착공을 해서 27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 지금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중인데 만일에 의원님 전체가 공감대 형성된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좀 필요 없고 뭐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좀 삭감을 뒤로 두고. 해서 네. 이걸 예비비로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종합병원을 짓는 종잣돈으로 일단 저희들이 만들고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운동을 펼친다면은 그 기간을 조금 더 땡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래 이래 되다 보면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 위치에 대해서는 서로 연연하지 말자. 모든 걸 따져가지고 가장 부산 시민들이 필요한 지점에 이 본관을 놔놓고 단계적으로 적어도 4개의 분원은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처음부터 우리가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애를 키울 때 걱정 없이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런 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종합병원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 하면 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산 경제가 지금 생산 지수, 고용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예. 전부 문제가 생겨 있고요. 경제 지표들이 역대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더라고요. 사실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수치가 그렇게 네,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예, 네. 뭐 고용률 20% 네, 떨어지죠. 네. 전국 그래서- 최악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러잖아요. 전체가 어렵죠. 그죠? 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은 수도권은 좀 다 올라가 있어요. 뭐 고용률도 점프돼 있죠. 거기다가 건설 부분도 부산은 다운이지만 저희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가덕도 신공항을 빨리 착공함으로 해서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첨단 산업을 하루 빨리 저걸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보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현재 계획으로는 2029년까지인데 그럼 그때까지 부산 경제를 갖다가 그냥 방치를 할 거냐?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에 참여하는 기업을 가급적이면은 부산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됐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제대로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가 강력하게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민 생활 정치 네네. 문제인데요. 교통요금, 하수도요금, 또 종량제 봉투 이렇게 공공요금이 다 올랐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까지는 사실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6개 그러니까 상하수도, 뭐 전기 이런 모든 공공용 지하철, 버스 네, 이런 네. 요금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열도록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제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6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할 시는 반드시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전국 최초로 네. 2024 특별회계 기금 네, 네. 예산 결산 심의 주요 조례라고 네. 하는 거를 만드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시 뭐 특별회계 기금 아. 다양해하고 한 38개가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이걸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하기가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조례만 된 부분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산시 재정하고 관계되는 법령이라든지 재정 구조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 재정 자립도가 한 45% 정도 됩니다. 45%. 예.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현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 그럼요. 예산- 네. 현재 있는 걸 예. 제대로 쓰면 되죠. 건전성을 위해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네, 네.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서
이걸 좀 따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영도에 그 국민의힘 후보를 도우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의회 의원 이제 의장이시지만 그 임기가 끝나시면 영도구청장으로 나오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당연히 후보를 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만 18세 이상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영도에 대한 애착이 있고 영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든 나름대로 보관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뭐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뭐 저도 뭐 도전할 용의는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그 전반기 의장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의장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박중묵 의원, 이대석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군으로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또 의장님 성함도 좀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의장에도 도전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하반기는 사실 전반기에 대한 저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뭐 부산에 계시는 이런 몇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금 사실 좀 자문을 지금 받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분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의원 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요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사실 패배를 했고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일단 가급적이면은 조용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위해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지금 그게 지금 급선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분위기를 최대한 단도리를 하고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신념이 예의 염치입니다. 시민들한테 예를 다하고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청렴해져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9대 부산시 의원들 모두가 예의 염치를 지키는 그러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원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부울경 통합 관련입니다. 메가시티 혹은 행정 통합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밝히고 통합 직할신을 만들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에 적극 지원을 검토하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던 부산시는 2년 전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경남과의 행정통합조차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70%가 아직 행정통합 논의 그 자체를 잘 몰라셔가지고 부산과 경남에서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를 또 올 연말까지 대안으로 마련한 부울경 경제동맹도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막 핵심 사업 14개를 추린 정도.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위해선 장기적으로는 통합된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별연합은 별개의 지자체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권한과 기능 면에서 우세하다고 봐야 되죠. 행정협의체 수준의 논의 갖고는 어렵다. 또 각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간 소모적 경쟁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 문제 사실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울경은 좀 주춤하고 뭐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이 갑자기 치고 나왔어요. 네, 부울경은 특별연합 자체가 이제 해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형태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뭔가 지지부진한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대구 경북의 그 통합 이슈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마치 대구와 경북이 좀 힘차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상은 첫 실무회의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22년에는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백지화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이 지역 간의 통합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그냥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용역을 통한 행정 통합에 대한 효과나 추진 체계에 관한 연구 자료도 현재 없고 또 투표를 해야 할 그 시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대구 경북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지자체장 간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 논의를 시작하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견 정도가 나온 것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느냐 하면 대구 경북은 앞으로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그림을 내놨는데 무슨 구상입니까?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네네. 내어놨던 이 발언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행정체계는 3단계 구조입니다. 네. 기초단체, 광역단체, 정부. 그런데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이 3단계를 2단계로 바꾸자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구시가 경북이랑 통합을 해서 직할시 체제로 가면은 대구 직할시에서 바로 정부와 예산을 주고받는 2단계 체제로 슬림화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이 계획을 5월 17일에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두 도시 간의 통합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또 5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좀 가속화 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단계, 3단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3단계는 뭡니까? 3단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구에서 시로 보고를 네. 하고 시에서 또 정부로 보고를 정부로 하는 하고. 행태인데 과거처럼 직할시가 되면은 그냥 큰 광역단체에서 바로 정부로 네.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어떤 업무 보고 체계를 가진 아주 슬림한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이었거든요. 전국 최초로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1년도 채 못 가서 이게 해산이 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경북과 대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행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앞서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슬림화는 계획일 뿐이지 마련되고 있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지금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된 이후에는 경제동맹이라는 체계가 갔었고 이 경제동맹이라는 것이 공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다가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라는 투트랙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분산이 되고 있어서 방향성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부울경의 그 특별연합이 해산이 된 것은 정쟁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울경 사이에 이익이 충돌할 수도 있고 이해적 관계 차이가 존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좌초된 원인이 정쟁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이제는 일을 해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산이 조금 더 앞장서서 이 부울경 협력 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방향성부터 마련하는 것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울산은 빠지고 부산하고 경남의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게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네. 부울경 특별연합이랑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토지나 경제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연대의 개념이고요. 통합이라는 거는 합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연합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통일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산과 경남이라는 두 큰 도시를 하나로 합치는 것, 하나의 도시로 탄생시키는 것에 대한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울경특별연합과는 좀 별개의 사안으로 네네. 해석하는 것이 옳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께서 또 대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서 네. 두 도시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서는 올해 안에 부산 시민께 어떤 통합안이 좋을지를 내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대구 경북 이야기했지만 충청권에서도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지역 통합 얘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뭐 인구 감소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국가적 난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메가시티가 도입이 되려고 했었던 부분도 저는 부울경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정책을 시행을 했었다라고 보는데요. 수도권 일극화를 좀 해소하고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제시가 됐던 선진적 대안이었습니다. 연쇄적으로 각 광역지자체가 내놓고 있는 이 통합 추진의 현황이 결국은 그 답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TK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메가시티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토와 산업의 위기 관리 그리고 경쟁력 강화 차원인데 사실상 지역으로의 권한과 그리고 재정이 좀 더 확고하게 이양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역 통합 얘기가 나온다. 역시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국가라는 것은 인구라는 척도를 기준으로 이 행정구역을 나누곤 합니다. 지금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행정구역들이 과거에 인구가 비대하게 늘어나면서 나눠진 것들입니다. 우리 부산조차도 원래는 경남에 포함되어 있었던 도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인구가 다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비대하게 늘어났던 이 행정구역들을 다시 합쳐가는 과정이다. 어떠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서 어떤 국토 면적들을 재조정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서울 메가시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고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여당에서 띄웠던 아젠더입니다. 경기도는 비대해지고 서울은 조금 수축되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몇 개의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켜서 다시 서울을 부흥시키겠다라는 이런 이유에서였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포, 구리, 고양, 과천 등이 핵심 지역이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메가시티 특별법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22대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4개 지역구의 이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들이 다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22대에는 아마도 이 메가시티 특별법이 좀 재논의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나온 얘기죠.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한다. 그게 이제 서울 메가시티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와 서울의 메가시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금 전형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그 서울 중심에 대한 이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연합체가 돼버리게 된다면 좀 더 원활한 교통 인프라가 이제 마련이 될 수가 있고 또 기업 친화적인 제도들이 좀 더 원활하게 구축이 되면서 사실상 어디에서 살아도 지금 경기권이나 수도권 다른 곳에서 살아도 서울로의 생활권이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메리트를 강조를 하려고 아무래도 표계산에 의해서 나온 네네. 공약이다 보니 네.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인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그리고 항상 수도권으로 정기적으로 유출되는 이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울경이라는 동남권의 인구와 네. 자원을 합하여 이제 기업을 유입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를 더욱더 창출하고 또 부울경 동남권만의 매력을 극강화시켜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의 개념으로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지금 할 것 얘기하신 같습니다. 이제 그걸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 그게 뭘까요?
저는 우리 부산 시장님께서 평화적 중재자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좀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과 경남 물론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부산 자체에 더 많은 이익이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포용하고 가시려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네. 지금은 일을 해내야 되는 시점이고 그 일을 하나의 리더십으로 좀 귀결시켜서 방향성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경남도지사와 울산 그리고 울산 행정통합에 관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예속이 되거나 강력하고 소외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네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발빠르게 균형 발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부 동력에 좀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네, 최우선 과제. 네,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 원만하게 되려면 한 2가지 정도가 저는 네. 선행돼야 된다 봅니다.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손쉬울 거예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차기 행보는 사실은 시장 연임이 아닌 것이 네네.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두 분의 교통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시장님, 박한수 지사님께서 아직까지는 정치인으로서 또 전성기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의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역사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은 원래 경남에서 나온 도시거든요. 그래서 경남 도민들은 당연히 경남의 네이밍을 쓰기를 원할 거고 또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부산이 제2의 도시고 경남보다 훨씬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으로 통합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역사 이데올로기의 어떠한 대립이 정립이 원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통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지역에 임시 저장하게 될 핵 폐기물을 어느 시점에 반출할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게 법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핵심은 고준위 핵 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냐는 것입니다. 후보지로 언급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이 결국 방패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이유입니다. 세계 최초로 방패장을 지은 핀란드 역시 부지 선정에만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별법으로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투표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요구입니다.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의 모든 시민들이 의사 수렴을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바로 얼마 전에 폐기되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다행히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뉴스 접하면 사용 후 핵연료, 핵 폐기물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과연 부산시만의 문제인가, 원전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로 두는 이인선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부산시 의원이 안 하시고 대구에 계시는 의원님이 했다는 건데 그전에 발의됐던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법안 내용을 좀 일단 설명을 이 의원님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대구의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고요.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네, 국회에서 보면은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공동 발의에 우리 부산 의원님 또 계시니까 다 계시는구나. 네, 다는 네. 아유, 아니고요. 좋습니다. 이 네. 대표로 또 다선 의원님이 포함되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기우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싶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요. 이 원전의 저장량 이 2030년이면 한계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발빠르게 이 고준위 특별법을 제안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21대에서 대립을 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전이라고 하면 설계 수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설계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하니까 저장 용량을 많이 우리가 설계를 하자라는 주장을 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이 끝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되니까
그 설계 수명만큼의 저장량만 우리가 설계를 하자라고 해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네네. 결국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22대에서도 법안 내용은 동일하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첨예한 대립을 겪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올라갔다 하는데 그 법안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 법안은 고준위 방패물, 고준위 폐기물을 폐기물이죠. 어떻게 네네. 최종 처분할지, 그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적용이 된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이 오히려 원전 확대로 이어질까 봐 우려하면서 네네. 발생을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에 대한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원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포화 시점을 대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특별법인 만큼 조금 더 입장 차이를 간극을 좁혀서 이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좀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그 법안의 내용이 뭐 언제까지는 임시 저장, 언제까지는 뭐 제대로 된 저장,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정부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네네. 국회에서 법안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있어야지만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는 네. 거고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보상, 네. 그리고 방안 등이 상세하게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도록 강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원전과 관련된 것이 워낙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이 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네네.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요. 또 부지 선정할 때는 꼭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또 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의 반출 시기, 규모와 같은 것도 정립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네네네. 입장차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좀 수정가결 되어서 내용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바로 21대 국회 말에 이게 자동 폐기됐을 때 시민사회는 잘 됐다라고 했다는데 그건 또 뭡니까? 지금 이 법안 내용을 조금 해석을 하다 보면 불분명한 네, 부분이 네. 좀 명확하게 존재를 네. 합니다. 좀 시민사회에서도 그래서 의견이 다양한 지점이 있습니다. 환영하는 측도 있지만 이 부분을 또 안타까워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한쪽은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원전 내에 그 임시 저장 시설의 영구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다른 한쪽은 이 법이 바로 그 영구화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임시 시설이 그대로 영구화돼서 보존 시설로 갈 것이다라는 그 우려가 충돌을 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원전 부지 내 외부 방패장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저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소 조항으로 보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더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신청한 지자체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그 지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을지 아닐지, 적절한 부지일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두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를 좀 인정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에서 이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네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벌써 40년째 답이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민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도 싫죠. 네. 그런데 이 원전 하물며 원전 폐기물, 폐기물이. 그것도 고준이잖아요. 그렇죠. 고준이라고 하면은 이 방사성이 4,100베크렐 이상 들어가는 걸 고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체에 위험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라는데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보상, 그리고 또 이분들을 가능하다면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그 협상에 나서야 됩니다. 지난 40년에는 사실 이런 구체성이 없었고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반대에 못 이겨서 결국엔 자초가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행에도 이 저장시설이 2060년에 생깁니다. 우리는 30년부터 저장 용량이 한계고요. 그렇죠.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 사업을 빨리 완수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입니다. 모두가 이 원전과 관련된 문제는 대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핀란드의 예를 들면 1983년에 이 고준위 방패장 계획을 수립하고 18년이 지난 2001년에 겨우 부지를 이제 선정을 했었고요. 15년이 다시 지난 2016년에야 이제 착공을 해서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스웨덴도 부지 선정이 10년 이상,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141번의 간담회를 거치고 실제로 현장을 같이 보면서 그들에게 지원금을 와서 이제 시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알려준 다음에 이제 설득을 했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지 선정에 대한 계획과 주민 설득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지금 방패장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은 원전 가동을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공식으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하지만 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어도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데 13년,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는데 7년, 연구 처리 시설을 건립하는데 17년, 총 37년이 걸립니다. 37년. 네, 그런데 우리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고리, 월성 전부 다 저장 용량 초과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그 임시 저장 시설에 아주 위험한 고준위 이 폐기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지만 저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야당도 본인들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에 관한 사업들을 좀 멈춰놨던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여당도 야당에서 우려하는 환경적인 측면 또 위험한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인지를 하고 서로 좀 물러난다면 이 시대에서 빨리 좀 타결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를 통해서 좀 빨리 잘 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립이 지금 방해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네, 정쟁이 결국 시민들에게 오롯이 피해가 돌아간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패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의 인근 주민분들은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그 두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구시설이 될까에 대한 그 불신도 함께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함께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가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입법의 권한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바로 옆에 원전이 있고 또 이게 폐기물 처리장이 지어지질 않으니까 거기서 임시 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게 영구 폐기장이 생기지 않으면은 계속 저렇게 위험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뭐부터 해결을 먼저 지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특별법이 생겨야죠. 특별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법인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의된 게 통과가 돼야 되네요. 네,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법안은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빨리 잘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만들고 잘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지금 뭐 특검이라든지 뭐 다른 정치적 이슈로 대립하는 모양새는 좀 그만두고 이런 민생 현안을 좀 빨리 챙겨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가장 우려되는 난관 자체는 부지 선정입니다. 정부는 이제 부지 선정에서 후보지를 색출하는 것에 한 1년 정도 소요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거 9차례에 걸쳐서 이 고준위 방패장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더 발빠르게 국회를 설득해서 입법을 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기간을 좀 단축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하여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 결과 부산의 하수처리장에서도 4년 연속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1000명당 마약 1일 사용 추정량이 필로폰은 24.75mg으로 전국 평균 14.4mg보다 높게 나타났고 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도 검출됐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오는 2035년 처음으로 300만 명이 무너진 뒤 2052년엔 24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대비 2052년 부산의 총인구 감소율은 25.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강서구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사동, 신호동 등을 오가는 일명 다람쥐 버스를 운영합니다. 쳇바퀴처럼 일정 구간을 순환한다는 의미의 다람쥐 버스는 수도권 등에서 혼잡 구간 해소를 위해 운영해왔으며 강서구에서는 4개 노선에 10대가 투입됩니다. 부산해경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이 지난달 28일 영도구 복례동 앞바다에서 해양 쓰레기 98톤가량을 수거했습니다. 바다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수거 행사에는 크레인과 잠수부, 쓰레기 수거 로봇까지 동원돼 바다 아래 잠겨있던 폐타이어와 어구 등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5일까지 어린 감성돔 28만 마리를 서구 암남항과 기장군 신평항 등 7개 지역에 방류합니다. 감성돔은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 고소득 어종으로 꼽히며 부산시는 수산자원 확보와 어업인 소득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감성돔 방류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인구 얘기 답도 없다 싶은데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듣기에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최근 나온 자료니까 좀 말씀드리면 통계청 조사인데요. 30년 뒤 2052년이면 부산 생산 연령 인구가 부산 인구 2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구 절반은 경제 활동이 힘든 노령층이나 미성년이라는 말인데요. 충격적인 전망치입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